네, 안녕하세요. 우리 앞 시간에 이제 지적법 다 끝났죠. 이제 적부심사 청구 절차가 이제 우리 입문 강의에서 진행하는 지적법 마지막 부분이었고, 이제 오늘 이제 등기법 들어갑니다. 이제 등기법 이제 첫 시작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3주 분량,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3주 정도 분량 진행하고 나면요, 되게 복잡한 그 등기부의 권리 분석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오늘 등기법 첫 시간 내용이요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다음 주, 그 다음 주 수업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빠지시면은요 그냥 안 나오시는 게 낫습니다. 모릅니다 전혀. 등기법이 그 연관성이 되게 깊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거 시작할게요. 오늘 내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은 등기법 첫 출발이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좀 부담스럽지만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오늘 해볼게요. 오늘 그 수업 자료는 이제 지난주 수업 자료, 이제 지난주에 드린 수업 자료로 할 거고요. 요 첫 시간은 수업 자료 이제 딱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 안 해오신 분은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받아오셔도 됩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 이 칠판에다 적을게요. PPT 안 띄우고 그냥 할게요, 오늘은. 이제 요 박영숙 씨가 이제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거든요. 박영숙 씨가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하고, 이제 그 소관청, 시청, 군청, 구청에 가서 이제 대장을 개설했습니다. 건축물 대장. 이 대장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요 대장에는 이제 뭐가 기록이 되냐면은 이 건물의 그 물리적 사실관계, 요 건물의 표시가 기록이 되겠죠. 지붕 모양, 건축 재료, 건물 면적, 건축 시기, 이제 뭐 자세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요 내역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이 건물의 외형적인 내용이 전체적으로 떠오를 정도로 자세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요 건물 주인은 박영숙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는 순간 저 건물은 이제 합법적인 건물이죠. 그리고 이 박영숙 씨는 이제 등기부를 개설하고 싶죠. 이 등기부를 개설 안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건물도 못 팔죠.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거 아닙니까? 대출도 못 받죠. 이 은행이 저당권 등기를 해달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권리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생기니까 이 박영숙 씨는 이제 대장을 들고 이제 등기소 가는 겁니다. 등기부 개설하려고요. 그러면 이제 등기관이 이 박영숙 씨가 들고 온 대장을 보고 이제 등기부를 이제 개설해주기 시작하는데, 먼저 표제부를 만듭니다. 표제부요. 요 표제부는 별거 아닌 게, 이 박영숙 씨가 들고 온 대장 있잖아요. 이 대장에서 건물의 표시를 그대로 베끼는 겁니다. 그대로 베끼기 때문에 이 표제부 내용은 뭐 등기법 지식이 없어도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 건물 면적, 건축 시기, 건축 재료, 뭐 등등등, 이렇게 생긴 건물이구나. 이제 우리 샘플로 보면은 2층 단독주택일 겁니다. 뭐 지하실도 있고, 뭐 이제 슬라브 지붕이고, 뭐 이제 건축 재료까지 철골, 콘크리트, 슬라브 뭐 다 적습니다. 자, 이런 건물이고, 등기법은요, 이 표제부 별로 언급 안 합니다. 이 표제부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거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겁니다. 이렇게 생긴 건물의 소유권자, 집주인이 누구겠느냐, 이 소유권자를 알고 싶다. 그럼 이제 표제부 바로 밑에 있는 갑구를 열어보면 되는 겁니다. 요 갑구에 있죠. 자, 갑구에 소유권, 자 1번 소유권 보존이라고 적으면서 이 박영숙 씨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자, 성명,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주민번호, 뭐 이런 걸 적습니다. 이 성명, 주소, 주민번호, 요 정도를 적으면은 박영숙 씨의 인적사항 다 알았다고 볼 수 있나요? 그쵸? 이 정도면 됐죠, 뭐. 성격을 적을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영숙 씨 앞으로 소유권이 보존되었다는 것은 이 박영숙 씨가 등기부를 개설했다는 겁니다. 이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최초로 등기부에 보존하러 왔구나. 이 소유권 보존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존 등기는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보통 하는 거죠. 등기부 개설하면서. 이 보존 등기를 해서 이 갑구의 소유권임을 이제 나타냈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있죠. 요 상태에서
이 건물을 소유권을 보존하고 있다가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죠. 매매했다는 거죠. 자, 이 박영숙 씨가 김동주 씨에게 건물을 매도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 박영숙을 매도인, 김동주를 매수인 그렇게 부르는데, 자, 등기법은요, 이 매도인을 등기 의무자 이렇게 불러줍니다. 매도인은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잖아요. 등기 의무자. 매수인은 잔금을 주고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자, 이 매수인 김동주 씨는 등기 권리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보존 등기는요,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하는 보존 등기는 박영숙 씨가 혼자 가서 단독 신청한 거 이해되시죠? 이거 물론 우리 이 보존 등기 본론에 들어가면요, 이 보존 등기만 한 3시간 정도 진행을 합니다. 이 보존 등기는 느낌으로 혼자 가겠구나, 이제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는 등기 의무자인 박영숙, 등기 권리자인 김동주 2명이 공동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2명이 가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공동 신청하면은 저 등기관은 등기 신청을 잘했다고 하면서 이 김동주 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을 해주는 거죠. 김동주 씨의 인적사항을 또 적는 거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이전 등기는 보존 등기하고 비교해서 뚜렷한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등기부 형식에서요. 뭐가 있겠습니까? 소유권이 이전이 될 때는 이 박영숙에서 김동주 앞으로 이전이 될 때는 이전되는 원인이 뭔지를 등기부에 반드시 밝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2명이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은 매매다, 증여다, 교환이다, 아니면은 수용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상속에 의한 이전을 한다. 등등등. 그래서 이 이전 등기 파트에 들어가면은 등기 원인별 특징을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매매에 의한 이전 등기 공부하고,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 공부하고, 상속, 유증, 환매특약부, 매매 등등등등 해가지고요, 이전 등기를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원인을 반드시 적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존 등기는 원인을 안 적나요? 보존 등기는 원인을 안 적죠. 거기 하얗게 비어 있는데 보존 등기는 원인이 없어서 안 적는 겁니다. 보존 등기를 하러 온 사람한테 원인이 뭐야? 너희 등기소에 온 원인이 뭐야? 그러면 등기부 갖고 싶어서 왔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존 등기는 원인이 없기 때문에 원인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단순하고 기초적인 내용이지만은 기출지문에서는요 늘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늘상.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다, 암기한다 그러지 말고요, 그냥 등기부 들여다보는 겁니다. 원인이 없네, 하얗게 비어있네, 그러면 되는 거죠 뭘. 자, 됐죠? 이 갑구는 결국은 뭡니까? 소유권자를 밝히는 부분인데, 현재의 소유자는 이 갑구의 최종 소유자가 현재의 소유자이지만은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적나요? 종전 옛날 집주인들은 누구였는지도 다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의 변동 내용을 완벽하게 꼼꼼하게 알려주는 그 부분이 갑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을구인데요. 자, 을구에 이제 뭐가 기록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김동주 씨잖아요. 이 김동주 씨가 이제 이 박영숙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건물을 매수했죠. 좋은 가격에. 그래서 이제 건물의 소유권자가 되었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이제 대출을 받으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은행은요 그냥 돈을 빌려주지 왜 이렇게 합니까? 김동주 씨 소유 건물 등기부 을구를 꺼내가지고요, 여기다가 저당권 등기를 해야 돈을 빌려주겠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 저당권 설정.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우리은행이고, 그 다음에 채권액 빌려주는 돈은 2억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채무자는 누굽니까? 채무자. 이 은행이 2억 5천만 원을 빌려주는 사람은 김동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김동주가 이렇게 채무자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들여다보면요, 저당권자가 누구다, 그 다음에 얼마를 빌려준다,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준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건물 주인하고 채무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보통이지만은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기 이 김동주의 누나인 김민주가 야 나는 건물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겠다. 네 건물 담보로 내가 돈 좀 빌리자 하면은 요 채무자는 김동주의 누나 김민주가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 나중에 자세하게 보게 됩니다. 물상보증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공부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지금 중요한 거 아니고요. 사소한 것들입니다. 저당권 등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당권 등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은행은 돈을 빌려줬죠. 그 다음에 또 이순이 또 전세권자가 또 들어옵니다. 전세권 설정. 자, 전세권자는 한영필이고 그 다음에 보증금은 전세 보증금은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보십시오. 은행은 등기 안 하고 그냥 돈 빌려주면 문제가 있나?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전세권자 한영필 씨도요. 이거 저희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지위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왜 굳이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 준비하고 등기 비용 이제 날려가면서 여기 등기하려고 하는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저당권자하고 전세권자 보십시오. 이제 크게 보시면은 자, 크게 보시면은요, 이 을구에 설정된 이 저당권자, 전세권자는 집주인의 채권자들인 겁니다. 집주인의 채권자들. 왜냐하면은 이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변제기일 도래하면은 집주인이 돈 갚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전세권자는요, 존속기간 만료되면은 보증금 달라고 합니다. 보증금 반환해줘야죠. 이 채권자들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제3자가 이 집 건물 등기부 을구를 봤을 때 을구의 전세권, 저당권 등등의 권리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빚이 꽤 많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민법에서야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자세하게 권리별로 그 특징, 개념을 이제 정리하고 있지만은 등기법은 을구에 있는 소유권, 외의 권리들은 다 채권자들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채권자들이 왜 등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잖아요. 왜? 만약에요, 이 건물 주인이 변제기일 도래했는데도 돈을 갚지 못한다. 존속기간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한영필 씨에게 반환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이 등기된 채권자들은 강력한 권한이 있습니다. 곧바로 경매 신청합니다. 자기 임의대로요. 이 등기된 채권자들은 자기 임의대로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요. 이 김동주 씨 소유 건물 이거 경매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려고 이 등기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은 이 은행이 저당권 등기를 한 상태에서 이제 돈을 빌려주고 건물 주인은 채무자는 돈을 못 갚았다. 이제 어떤 이제 채권 회수 방법이 있겠느냐? 이제 그걸 한번 보십시오. 이 A 은행인데요. A 은행 채권자죠. 자, A 은행이 그 비소유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자, 1억을 대출해 주는데 채무자가 건물이 있잖아요. 자, 등기만 보죠. 자, 건물 등기부 갑구에는 이제 그 건물 주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아니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겠죠? 지금 표제부는 이제 그릴 필요 없습니다. 등기법에서. 이제 표제부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을구는 이 갑구 밑에 있지만은 이제 편의상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그릴 겁니다. 이 갑구하고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저 은행은요, 그냥 돈을 빌려줄 리가 만무합니다. 저 은행은 이제 대출해 주기 전에 이 비소유 건물 있죠? 감정평가부터 해보죠. 저 건물의 가치가 얼마나 가나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이 건물이 한 5억 정도 가치가 있구나. 1억 빌려주는 거 문제 없겠다. 대출해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신 너 건물 등기부 을구에 저당권 등기 좀 하자. 그래서 여기 저당권 등기가 들어왔죠. 자, 저당권 설정. 자, 저당권자는 A 은행이고 맞죠? A 은행이고 그 다음에 채권액은요. 한 1억을 빌려주는 겁니다. 저 건물 주인 B에게. 이해되셨죠? 지금 요 상황을 보십시오.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그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 변제기일이 도래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돈을 못 갚았습니다. 건물 주인이요. 그러면 등기된 저당권자, 자, 등기된 저당권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 채권을 회수하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요, 이 사람은 저당권자는 어디로 가면 되겠나요? 법원에 가겠습니까? 법원에? 아니면은
아니면은 등기소에 가겠나요? 등기소를 왜 갑니까? 법원을 가야죠. 등기소에 가서 글쎄 얘가 내 돈을 안 갚는다고. 그럼 등기관이 할 말이 뭐가 있는데요? 법원을 가야죠. 그래서 법원을 가서 뭘 하냐면은 이 저당권자는 자기 임의대로 그냥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한이 있다는 거죠. 자기 임의대로요. 저당권자는요. 그러면 이제 이 법원은 어떻게 하냐면은 야 집에 가 있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가 있어라고 이 법원은 정말로 등기된 저당권자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맞다 그러면서 이제 등기소에 뭘 보내면은 얘 그 등기된 저당권자 맞네 그러면서 임의경매를 신청했으니까 그 신청한 임의경매를 개시하기로 우리 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그 내용을 등기관 너는 채무자 소유 건물 등기부에 기록을 해라, 등기해라 라고 이렇게 촉탁을 합니다. 용어가 좀 길 뿐입니다. 자, 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 있잖아요. 임의경매를 법원이 개시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등기부에 적어서 널리 알려라. 이거 매각 물건으로 나올 거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촉탁을 받은 등기관은 곧바로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채무자 소유 건물 등기부 갑구를 꺼내서요. 그대로 베끼는 겁니다. 임의경매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여기까지 적어야죠. 등기 그 말까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부에 적는다는 뜻인데. 그리고 이 등기를 촉탁한 법원 이름도 적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하부일부 사건 번호 타경 몇 호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등기 촉탁이라는 표현 좀 어색하죠? 자, 우리 일반인이 등기소에 가서 어떤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은 그 등기 신청 그렇게 부릅니다. 등기 신청. 그런데 관공서가 등기관에게 어떠한 등기를 요구할 때는 등기 촉탁이라고 해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하면은 일반인이 요구했다는 거고요. 등기 촉탁하면은 관공서가 요구했다. 이제 구분하는 용어입니다. 뭐 대수로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촉탁에 의해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실행되었다. 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실행되고 나면은요, 이제는 이게 이제 매각 물건으로 나왔다는 것을 이제 널리 알린 거잖아요.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맞죠?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런데도 이 건물 주인이 이 건물을 팔 수 있나요? 즉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실행된 건물을 팔 수가 있겠느냐?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가 가능하겠느냐? 요거부터 따져보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이거 시 같은 사람 있죠? 가능합니다. 이거 경매가 진행 중인 건데 그게 어때서? 그러면서 매수하면 매수하는 거죠. 등기관은 속으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얘 대범한데? 그러면서 경매가 진행 중인 건물을 사고 있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거지. 야, 너 위험한데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지는 않습니다. 속으로만 그렇게 하죠.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를 하기 때문에 얘한테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해되셨죠? 경매가 진행되는 건물 이거 파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일단 샀다고 치고 얘는 왜 샀냐면요.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건물을 매수하면은 위험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이제 들어와 본 거예요. 들어왔죠. 들어온 상태고 이제 이거는 이제 매각 물건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그 경매 절차, 매각 절차가 진행되겠죠.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유찰이 된 상태에서 시세보다 약간 싸게 팔렸습니다. 오늘 이 법원에서 자 누가 낙찰을 받았냐면은 이 D라는 사람이 3억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3억이면 시세보다 쌉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낙찰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매각대금 있죠? 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납부하는 겁니다. 납부하면은 법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너 집에 가 있어라. 이 건물은 우리 법원이 너한테 판 거야. 그러니까 이 낙찰받은 너 앞으로 자 등기 정리하는 거 이거 우리 다 법원이 책임지고 해주도록 돼 있으니까 걱정 말고 집에 가 있다가 2, 3일 있다가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자 등기부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해봐라. 만족스러울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매를 통해서 이 건물을 매수하면요, 굉장히 편리한 겁니다. 등기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매각대금만 납부하고 집에 가면 끝나는 겁니다. 법원이 완벽하게 등기부를 정리해 주거든요. 자, 갔습니다. 자, 갔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상태에서 법원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등기관에게 어떤 등기를 촉탁하면 되겠나요? 얘 입장에서 한번, 이 낙찰받은 D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은 법원이 매각대금을 받았잖아요. 요 매각대금 받았는데 3억을 어떻게 합니까? 3억을요. 법원 이름으로 적금을 뜨나요? 그건 아니고요. 이 법원은 이제 그 돈을 쥐고 있다가 저당권자를 부르죠. 야, 낙찰받았다. 낙찰됐다. 그래서 낙찰됐는데 3억에 팔았기 때문에 너 채권은 충분히 만족이 되겠다. 내가 우리 아주 잘 팔았다. 그러면서 배당받으러 와라. 그러잖아요. 배당받으러 와라. 그래서 배당표 1순위에 저당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순위에 전세권자가 있고 하면은 그 순서대로 부르는 겁니다. 순서대로 불러서 저당권자의 채권 1억 만족시켜주고, 그 다음에 2순위 전세권자 한영필의 보증금도 주고 그러는 거죠, 뭐. 됐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제 배당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자, 등기소에 뭘 얘기하냐면은 이 저당권 등기 있잖아요. 말소해달라고 촉탁을 하면 되는 거죠. 저당권자 불만 없죠? 돈 받았는데요, 뭐. 그래서 이 말소 등기를 이렇게 촉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또 촉탁하면 되겠습니까? 경매 절차 종료된 거 이해되시죠, 지금? 경매 절차가 종료가 되었으니까 경매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말소해달라고, 자, 요것도 촉탁을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야 얘 이렇게 합니다. 이 경매 등기가 실행되었는데 그걸 못 받나? 그러면서 이 경매 등기 후 그에 반하는 제3자 명의 등기 있잖아요. 요거 말소 촉탁을 하는 겁니다. 말소 촉탁을 하죠. 이때 C가 이제 알게 되죠. 아, 위험한 거 맞구나. 그렇게 판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낙찰받은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낙찰받은 사람 D 앞으로. 근데 이때는 원인을 뭐라고 적냐면은 매매라고 안 적고요. 매각이라고 적습니다. 매각. 그러니까 매매면은 매수한 거고요. 매각이면은 낙찰받은 겁니다. 경매 절차 참여해서. 그래서 자, 요렇게 진행이 되죠. 이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실행되는 거예요. 이거 동시에 촉탁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등기부 정리하는 모습인데, 이 낙찰받은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거, 말소 등기하는 거, 말소 등기하는 거, 말소 등기하는 거, 이거 있죠? 한 장의 종이에 다 적어서, 자, 이 일괄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서 이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등기부 아주 만족스럽죠. 거추장스러운 거, 걸리적거리는 거 다 말소가 되어 있죠? 내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판단합니다. 이 경매로 집을 매수하니까 편리하긴 하구나. 값도 약간 싸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문제 없죠? 자,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시고요. 이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은 이 등기된 저당권자 보십시오. 이 건물 주인에게 돈을 대출해 주면서 자, 등기를 했습니다. 저당권 등기를 하고 돈을 빌려줬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죠. 자, 채권자는 골치 아프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행은 뭐만 하면 되나요? 법원에 한 번만 갔다 오잖아요. 임의경매 신청하고 그냥 집에 가 있잖아요. 그럼 며칠 있다가 법원이 부르는 겁니다. 건물 팔렸다. 배당받으러 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는요. 등기된 저당권자는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채무자가 돈 못 갚는다고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그냥 법원 가서 임의로, 자기 힘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기 힘으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냥 경매를 신청해버리고 집에 가서 쉬고 있으면은 부른다. 배당받으러 오라. 이렇게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겁니다. 전세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영필 씨가 이 존속기간 만료되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더니 건물 주인이 못 주겠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럼 한영필 씨는요. 전전긍긍하지 않고요. 그냥 알았다고 전화 끊는 겁니다. 전화 끊고 다음날 법원에 가는 거죠. 일찍. 됐죠, 이거?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을구의 채권자들, 등기된 채권자들 강력하구나. 자, 이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고 요 전체적인 흐름 있잖아요. 이건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도 할 거고 그 다음 주에도 반복할 거고 하니까 자, 요 등기가 실행되는 모습들은 이제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아마. 자, 이번에는 요거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보실 게 뭐가 있냐면은 이걸 비교해 보죠. 저당권 등기를 안 하고 자, 신용으로 그냥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리고서 채무자가 돈을 못 갚은 거죠. 그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어떻게 회수하겠느냐. 골치 아픈 겁니다. 요게 좀 복잡합니다. 등기법이 이제 약간씩 까다로워지는 이유는 이제 이 부분인데 한번 보십시오. 채권자가 저당권 등기를 안 합니다. 그러고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죠. A가 자, B에게 1억을 빌려주는 거. 근데 채무자가 분명히 건물이 있거든요. 건물이 있고 등기부 열면은 이제 이 건물 주인 앞으로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등기부가 있는데도 저당권 등기 안 합니다. 친구니까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다음 달에는 꼭 갚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차용 증서만 쓰고요. 끝냈습니다. 근데 변제기일 돌았는데 돈을 못 갚는 거죠. 돈을 못 갚습니다. 저당권 등기 안 한 거 보이시죠? 그냥 빌려줬다니까요. 자, 이제 A는 어디 갑니까, 그러면요? A는 이 사람도 법원에 가나요? 이 사람도 법원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등기소 갑니까? 법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법원 가야 되고요. 등기된 채권자든 등기 안 된 채권자든 최종 목적은 뭔가요? 채무자 소유 건물 경매 신청이죠. 경매 신청해서 내가 그걸로 환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등기 안 된 채권자는 임의대로 경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힘이 없죠. 이 법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가 채권자인 걸 내가 어떻게 믿냐? 이 저당권자라면은 등기된 저당권자는 공적인 등기부의 저당권자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너는 이 채권 증서 같은 사서 증서 한 장밖에 없는데 그걸로 저 경매는 신청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A가 묻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복잡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복잡하냐면은 얘는 먼저 이 채무자를 상대로 내가 빌려준 돈이 있다는 것을 공적으로 입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겨야죠. 이긴 다음에 판결문을 손에 쥐면은 그때는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들고 와서 이 판결이라는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이제 경매 신청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강제 경매 신청을 하는 겁니다. 복잡하죠. 재판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더욱이 얘가 그 판결문을 손에 얻으려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채무자는 어떻게 합니까? 건물을 팔아치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본안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가압류도 먼저 해야 됩니다. 가압류를 해서 이 채무자가 자기의 건물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절차가 또 필요하고 복잡하다니까 이제 그 상황을 볼 겁니다. 자, 이제 이 돈을 못 받았죠. 지금 변제기일 돌았는데 이제 절차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은 가압류부터는 가압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저 채무자가 그냥 싼 값에 저 건물을 팔아치우거든요. 끝납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건물도 없는데 재판에서 이겨서 뭐합니까? 종이에 불과한데 그 판결이. 그래서 가압류를 신청하러 법원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법원은 금방 알죠. 이 가압류 신청하는 거 보니까 그냥 돈을 빌려줬나 보지. 저당권 등기 안 하고. 그러면서 이 가압류 신청하는 거 보니까 며칠 있다 또 오겠구나. 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러.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오겠구나. 이긴 다음에 판결문 들고 강제경매 신청하러. 자주 보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그래서 가압류 신청을 하죠. 일단은. 자, 가압류 신청을 하면은 법원은요. 자, 등기관에게 이 채권 증서 보겠죠. 보고서 채권자인 건 맞겠다 싶어서 가압류를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가압류를 결정했으니까 가압류라고 등기해달라라고 이 법원은 자, 등기소에 촉탁을 하는 겁니다. 이 채권자가요, 등기소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등기소에 가서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다. 그런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죠.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죠. 얘가 등기관한테 가서 이 비소유 건물 가압류하기로 결정했다. 자기가 결정했답니다. 따라서
적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네가 왜 나한테 명령이야? 법원 가서 하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시험에도 잘 나오고 몇 번을 얘기했냐고. 그래서 이 A는요, 이 등기소에서 가압류 등기 신청하면 안 되고요, 가압류 신청을 하는, 가압류 신청. 그러면 가압류 등기 촉탁을 하는, 문제풀이에서요,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흘려 읽으면 안 됩니다. 가압류 신청이면요, 얘가 얘한테 한다. 가압류 등기 촉탁이면은 얘가 얘한테 한다. 금방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문이 선명해지는 겁니다. 이 지문이나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나 여러분들이 그냥 뭉뚱그려서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문이 해석이 안 됩니다. 되셨죠? 예, 가압류 등기 신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가압류 등기 신청은요. 됐죠, 이거? 자, 아무튼 가압류 등기 촉탁을 했죠? 자, 그 촉탁을 받았으니까 등기관은 등기를 해줘야죠. 이 등기관은요, 등기소는 그 법원의 하급기관입니다. 하급기관. 그 대법원 밑에, 고등법원 밑에, 지방법원 밑에 등기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소 간판을 보면은 자, 무슨 지방법원, 무슨 등기소,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이 촉탁하면요, 무조건 해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자, 2번. 자, 이 채무자 소유 건물이죠? 채무자 소유 건물 등기부 갑구에 가압류 등기가 실행이 되는데, 이 가압류 등기할 때 적어야 되는 내용이 뭔지 보십시오. 이것도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압류 등기할 때 이 가압류 채권자 이름 적겠나요? 적어야죠. 가압류 채권자 이름도 적고,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인 건물 주인에게 받을 돈이 얼마인지도 적어서 널리 알려야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까지 해석해 볼게요. 내가 어느 집 건물 등기부 갑구를 열어봤더니 건물 주인은 B로 돼 있습니다. 아, 건물 주인이 B구나.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밑에 가압류가 되어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 건물 주인이 A로부터 그냥 신용으로 돈을 빌렸나 보지. 근데 돈을 못 갚았구나. 그래서 가압류가 들어왔구나. 이런 겁니다. 어떻게 예측합니까? 지금 이렇게 가압류가 들어왔는데도 건물 주인이 계속 돈을 못 갚으면은 이 가압류 채권자 A는 이제 가압류를 해서 건물 처분 권한을 제한해 놨으니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겠는데, 그래서 이기면은 판결문 들고 저 강제경매 신청할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가압류 등기가 그런 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가압류 등기할 때 기록해야 되는 내용은 가압류 채권자하고 가압류 채권자 이름하고, 그다음에 가압류에 의해서 보존되는 권리, 가압류에 의해서 보존되는 권리, 가압류의 피보전 권리는 금전 채권을 적는 겁니다. 채권자 이름이니까요. 얼마 받아야 되는지. 요 정도 적습니다. 자, 가압류 등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가압류 등기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가압류 등기가 들어왔는데도 이 건물을 매수할 수 있나요? 제3자가? 이렇게요? 이전 등기, 매매. 가능하겠습니까? 가압류 등기가 들어왔는데 건물 매수하는 거 역시 문제 없는 겁니다. 위험 부담은요, 자기가 다 책임지는 겁니다. 등기관은 속으로 얘기합니다. 가압류 등기를 해서 분명히 경고했는데 이 가압류 채권자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그걸로 강제경매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줬는데 대범하게 들어오면은 그건 네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속으로. 됐죠, 이거?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능한 거. 그래서 문제풀이에서요, 이런 얘기요. 가압류 등기 후, 이건 기출지문입니다. 가압류 등기 후 그에 반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없다. 그러면 X입니다. X.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됐죠, 이게? 자, 이제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일이 진행되겠나요? 이 가압류 채권자는요, 가압류 등기 밑에 제3자 명의 이전 등기가 들어와도요, 신경도 안 씁니다. 신경도 안 쓰죠. 얘 왜 들어왔지? 생각합니다. 이제 얘는 뭐 합니까? 계속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자, 보통은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내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오잖아요. 예, 근데 그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압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적금 다 해약하고 해가지고요,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서 대신 가압류 좀 말소해달라.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절차는 종료가 되겠죠. 그런데 돈이 정말 없으면 못 갚는 겁니다. 가압류가 들어왔든 뭐가 들어왔든. 그래서 돈을 못 갚으면은요, 가압류를 해고 그 다음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제기해서 이깁니다. 자, 이기죠. 얼마나 걸리겠나요?
1년 걸리죠. 뭐 1년. 1심, 2심, 3심 해가면서 1년 걸리는 이 법원 문턱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이긴 겁니다. 가까스로. 그래서 이 판결문이 이제 가압류 채권자 손에 쥐어진 거 이해되시죠? 이제서야 이 등기된 저당권자하고 동등한 지위가 생긴 겁니다. 이제 이 일반 채권자도 등기 안 된 일반 채권자도요. 이제 이 판결이라는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힘이 이제서야 비로소 생긴 거죠. 저당권자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저당권자는 돈 안 갚는다 그러면요. 그냥 아침에 간다니까요. 다음날 아침에 가서 임의경매 신청하고 집에 가서 쉬는 겁니다.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얘는 뭐 그냥 엄청 힘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판결문을 들고 이제 법원에 가면은 이제 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안 와도 되겠네. 그러면서 이 판결문 들고 와서 강제경매 신청하면요. 받아줍니다. 판결이라는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이렇게 경매를 신청하고 있죠. 강제경매 신청을 하면은 이제 해보십시오.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은 이제 법원은 등기관한테 어떤 등기를 촉탁하겠습니까? 얘가 들고 온 판결문 확실하더라. 그래서 제가 신청한 강제경매 개시하기로 우리 법원이 결정을 했다. 따라서 그 내용을 등기부에 적어달라고 이렇게 촉탁을 하겠죠. 이해되시죠?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촉탁합니다. 그 촉탁을 받은 등기관은 실행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실행합니다. 4번 강제경매. 자, 강제경매를 개시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이렇게 적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몇 부 이렇게 해서 적습니다. 사건 번호 타경 1, 2, 3, 4, 5 이렇게 적죠. 그래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실행되었으니까 역시 이제 경매 절차가 매각 절차가 진행되겠죠. 맞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이 건물에 관심이 있었다. 그럼 입찰법원에 가면 되는 겁니다. 가서 내가 적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낙찰이 되었는데 자, 누가 이 낙찰을 받았냐면은 D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3억이에요. 이렇게요. 자, 3억에 낙찰 받고 얘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각 대금 납부하고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집에 가면은 자, 법원이 이제 어떤 등기를 또 촉탁하겠습니까? 법원이 우선 제일 중요한 거 낙찰 받은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거죠. 자, 이전 등기. 자, 이 등기 원인은 매각. 자, 요 등기 하나 촉탁을 하고 그다음에는요. 자, 이 법원이 이 매각 대금을 받아 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배당합니까? 가압류 채권자요. 가압류 채권자. 너 그동안 수고했다. 저당권자하고는 차원이 달랐지만은 너 그동안 절차를 잘 밟아왔다. 그래서 너가 받을 돈 1억이구나. 배당 받으러 와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가압류 채권자에게 배당을 해주면서 가압류 등기는 말소 촉탁을 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자, 말소 촉탁을 하고 그다음에요. 가압류 등기 후 그에 반하는 제3자 명의 이전 등기잖아요. 이것도 말소 촉탁을 하는 거죠. 말소 촉탁을 하고 그다음에 경매 절차 종료된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경매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 촉탁을 하고 이해되시죠? 낙찰 받은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거 촉탁하는 거고 이 동시에 한다니까요. 동시에 한 장의 종이에 촉탁서 한 장에다가 이걸 다 몰아서 적습니다. 끝나는 거죠. 등기부가 순식간에 정리가 됩니다. 등기부가. 문제 없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이 채무자 소유 건물이 있는데도 저당권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갚았다. 복잡하잖아요. 이 가압류 신청하기 전에 뭣도 합니까? 사실은 전화 걸어서요. 이 채무자 만나봐야죠. 커피숍에서 만나보고 또 내용 증명도 발송해보고 이 전 단계도 많습니다. 자, 그 단계를 거친 다음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측에서 1년 걸리고 판결문을 가까스로 손에 쥔 다음에 또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은행은 이런 거 안 합니다. 은행은 이런 일을 하면서 돈을 빌려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은행 입장에서는요. 돈 빌려달라, 대출해달라 그러면요. 건물이 있느냐? 그거부터 묻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이 은행에 딸려 있는 감정평가사 통해서 건물 감정평가 해보는 거죠. 자, 5억이면은 1억 정도는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가 된 상태라야 돈을 빌려주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는 안심이죠. 뭐 저 이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은 요 임의경매 신청 요 한 장 작성하고 집에 가면 된다. 따라서 이 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에 실행되는 이 채권자들 명의 등기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강력한 임의경매 신청 권한이 있다. 강력한 임의경매 신청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돈 들이고 서류 준비해 가면서 기를 쓰고 등기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꼼꼼한 사람들은요, 임차인의 지위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지위로는 만족하지 않고 등기부에 임대인 소유 건물 등기부에 이렇게 전세권자로 등기하여 임의경매 신청 권한까지 확보하고 싶어서요, 건물 주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차인이자 전세권자다. 그건 그런 의미죠. 확인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요, 등기부 조금 보면서 할게요. 자, 우리 1페이지 좀 볼게요. 1페이지. 자, 1페이지에 그 일반 건물의 1등기 기록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부동산마다 1등기 기록을 갖추어 두거든요. 이 1등기 기록이란 말은 뭐냐면은 표제부, 갑구, 을구를 한 세트로 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박영숙 씨 소유 건물의 1등기 기록을 열어본 겁니다. 우리가 열어보니까 자, 표제부가 나오네요. 이 표제부에 건물에 생긴 모습이 적혀 있죠. 그건 그렇고요. 오른쪽에 도면 편철장 5책 37면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거는 이제 이 장부 이름이 우리가 이제 그 정규진도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장부 이름은 뭐 별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요 박영숙 씨가 이 건물 보존 등기 하러 가잖아요. 건물 보존 등기 하러 갈 때 이 건축물 대장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도면도 들고 가야 됩니다. 도면은 어떤 도면이냐면은 이 건물의 신축한 건물의 평면도예요. 평면도. 그래서 이 평면도를 보면은 어디까지가 안방이고 마루고 걷는방이고 이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평면도라는 도면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평면도라는 도면. 그러면은 이 등기관은 박영숙 씨가 제출한 도면을 보존 등기를 마친 다음에 버리는 게 아니고요. 도면 편철장이라는 장부에 편철을 해둡니다. 편철해두고 있다가 우리 같은 제3자가 이 박영숙 씨 소유 건물 등기부를 보면서 이 평면도라는 도면을 보고 싶다고 하면요, 도면 편철장 열람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등기관이 도면 편철장 5책 37페이지에 끼워놨거든요. 요거 복사해서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제3자가 다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 건물의 내부 구조, 이 건물의 내부 구조를 우리가 제3자이고 이 박영숙 씨를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내부 구조는 요 도면 편철장 열람 신청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 그런 얘기고. 그럼 표제부는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끝났죠? 표제부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건물이구나. 2층이고 지하실도 있구나. 자, 갑구를 보십시오. 박영숙 씨가 보존 등기한 거 보이시죠? 자, 보존 등기의 경우, 자, 이 지문 들어보십시오.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는 등기 원인 및 그 연원리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맞죠? 거기 하얗잖아요. 등기 원인, 매매가 뭡니까? 보존 등기에서. 그런 거 없죠. 그래서 보존 등기는 원인이 없다. 자, 박영숙 씨가 소유권을 보존하고 있다가 이전했죠. 김동주 씨한테. 그래서 김동주 씨가 매수인으로서 이 건물 주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김동주 씨가 건물 주인이 된 다음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밑에 보십시오. 대출도 받았고 전세권자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1번 저당권 등기 은행에서 2억 5천만 원을 빌려왔네요. 2억 5천만 원을 빌려왔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 한영필 씨가 들어왔네요. 보증금 5천만 원. 이 한영필 씨는 왜 들어왔냐면은 1순위 저당권자가 존재하긴 하지만은 채권액이 그리 많다고 판단하지는 않은 겁니다. 이 건물이 한 5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2억 5천 빚이 있을 수도 있지 까짓 거. 이 정도면 위험하지 않다. 더욱이 내가 전세권자로 등기까지 되는 마당인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기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들어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서 이 을구의 상황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저당권과 전세권의 그 개념은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등기법 기출문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확인하셨죠? 자, 등기부 구조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네, 넘겨보죠. 이 페이지의 그림은 그 칠판에 있는 그림입니다. 칠판에 있는 그림. 아까 이거 열심히 적으신 분, 이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이 페이지. 이 페이지에 그림이 뭐냐면은 저당권 등기를 하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저당권 등기를 하고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 채권을 훼손한 방법, 그 칠판 그림 중에서 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충학습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안 하고 그냥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갚았다.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뭐겠느냐. 이제 그 얘기인데, 요 칠판에서 이제 순서대로 제가 그려봤으니까, 저 그림 이해되시죠? 그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넘겨보죠. 자, 3페이지. 자, 3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 칠판에서요, 이 번거롭게 쭉 그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 3페이지 등기부를 해석하려고요. 자, 이제 보죠. 거기 1번 보조 등기는 생략된 것 같고요.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선희 씨 앞으로 되어 있죠? 이선희 씨가 저 위에 있는 소유권자로부터 매수한 거 보이시죠? 매수했습니다. 등기 원인이 매매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매매. 자, 이선희 씨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선희 씨 소유 건물인데 그 밑에 이을동 명의로 가압류 등기가 들어와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데요? 이선희 씨가요, 이을동으로부터 돈을 빌린 겁니다. 5천만 원을요. 그쵸? 그런데 이을동 씨는 돈 빌려줄 때 저당권 등기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했다니까요. 저당권 등기 안 한 겁니다. 그냥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선희 씨가 돈을 못 갚았나요? 못 갚았으니까 지금 가압류 들어오죠. 가압류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이을동 채권자의 행동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이 가압류 등기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겠습니까? 가압류 등기하고 그 다음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을 손에 쥔 다음에 강제경매 신청하려고 하겠죠? 임의경매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경매 신청할 수. 그래서 이제 첫 단추를 깬 겁니다. 가압류를 해서 이 이선희 씨의 건물 처분 권한을 제한하는 절차를 이제 그 첫 단계로 실행을 한 거죠. 맞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을동 씨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나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지 말고요. 이겼죠. 이겼으니까 판결문을 손에 들고 법원에 가서 강제경매 신청을 한 거잖아요. 강제경매 신청했고 법원은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촉탁했습니다. 촉탁 내용에 따라 등기관은 실행을 해준 거잖아요. 맞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위에 있는 등기부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등기부 밑에 거. 자, 이선희 씨 소유 건물인데,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 진행된 건가요? 자, 읽어보죠. 이선희 씨 소유 건물인데 이을동 명의로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 그런데 이 가압류가 들어왔는데도 물색 모르는 저 전철우 씨가 들어온 거죠. 가압류가 뭐 얼마나 위험한다고, 위험해 그래 들어와 본 거죠. 그래서 이 가압류 등기 후 그에 반하는 전철우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이을동 씨는요, 변함없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계속 제기한 겁니다. 제기해서 이기고요. 이기고 판결문 들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거 맞죠? 강제경매 신청하고 그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들어갔죠. 결국은 낙찰됐나요? 예, 저 맨 밑에 김갑동 씨가요, 3억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고 매각대금 납부하고 김갑동 씨는 집에 간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일사천리로 여러 가지 등기를 촉탁한 거 보이시죠? 자, 이제 해볼게요. 어떤 등기를 촉탁합니까? 그냥 순서대로, 이거 동시에 촉탁하는 거니까 순서대로 가압류 등기, 말소 촉탁. 법원이 하는 겁니다. 법원이 가압류 등기, 말소 촉탁. 가압류 등기 후 그에 반하는 제3자 명의 이전 등기에 말소 촉탁. 말이 많아서 길어서 그렇지. 다시 들어보십시오. 전철의 명의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가압류 등기, 말소 촉탁하고 가압류 등기 후 그에 반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촉탁. 이해되셨죠? 말소 촉탁하고 그 다음에 경매 절차가 종료가 되었으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 촉탁하고, 낙찰받은 김갑동명의 이전 등기를 촉탁하고, 김갑동 입장에서는 대만족이죠. 등기부가 아주 말끔하게 정리가 되었으니까. 됐죠, 이거? 예, 요 등기부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다시 보십시오. 이 갑구 있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이 갑구에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있다면은 갑구가 어려울 게 없죠. 복잡할 것도 없고. 그런데 거기 보십시오. 3페이지에. 이 갑구에 가압류도 들어오고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도 들어오고 이런 변화무쌍한 등기들이 여기 추가될 수도 있다. 그런데 요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면요, 별거 아니라는 거죠.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은 보실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요 등기부를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몇 번 보다 보시면요, 이 용어들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 흐름을 아시면은. 자, 3페이지 된 거죠? 자, 3페이지 그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지금 4페이지에 가면은 압류 등기가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압류 등기는 뭡니까? 지금 가압류는 우리 뭔지 알죠? 가압류는 등기 안 된 일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으로서 첫 단추였습니다. 가압류를 하고 이제 그 절차를 진행을 했잖아요. 압류는 뭡니까? 압류. 요거는요, 요 압류 등기의 전체적인 흐름이 등기법 공부하는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요거는 가압류하고 차이점만 간단하게 이해하고 이건 넘기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칠판에 적을 것도 없고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뭐 건물 등기부인지 토지 등기부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부동산 등기부 갑구를 보니까 최종 소유자가 전초로 앞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전초로 소유 부동산이네요. 그런데 그 밑에 압류 등기가 들어왔죠? 처분청은 강서구청입니다. 이건 뭔가요? 전초로가요. 전초로 이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겁니다. 이 국가에 될 세금이 있었는데 체납을 한 거죠. 그러면 이 강서구청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죠. 자동차세를 안 낸 겁니다. 구청에 자동차세 내잖아요. 자동차세 안 냅니다. 그러면요, 이 강서구청은 압류를 해버립니다. 압류. 그러면 이 압류가 얼마나 강력한 거라면요, 가압류는 뭐였냐면 여기 좀 보십시오. 가압류를 하면은 이 가압류 채권자는 이 소송을 진행을 해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압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처분청이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압류를 해놓고 이 압류권자, 이 강서구청은요, 세금을 계속 체납하고 있으면은 곧바로 경매가 가능합니다. 곧바로. 이 소송 같은 거라서 내가 채권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죠? 그래서 이건 그냥 압류입니다. 압류. 압류의 의미는 그런 거죠. 그런데 실무에서는요, 현실적으로는 강서구청이 자동차세 50만 원 안 냈다고요, 5억짜리 아파트를 그 경매로 넘기지는 않습니다. 자,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압류를 이렇게 해놓죠. 그러면 이 전초로 씨는요, 그냥 무심합니다. 내 건물에 압류가 들어왔든 말았든 이거 저기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초로 씨가 어느 날 갑자기 1억이 필요하죠. 1억이. 그래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대출 신청했더니, 자, 은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세금 안 냈더라. 그러면서 세금 납부하고 강서구청에 전화해서 압류 등기 말소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세금 완납 증명서를 받아오라고. 그래야 대출해 준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시켜서 우리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간접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되어 있으면요, 언젠가는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방식을 취하고 있지, 50만 원 자동차세 안 냈다고 그냥 살던 집을 그냥 경매로 확 넘기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압류는 그런 정도고, 이거는 압류가요, 문제풀이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압류는 가압류하고 차이점만 가볍게 이해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예, 압류는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제목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돼 있잖아요. 자, 요 내용을 추가해야 되는데 요건 좀 쉬었다 할 겁니다. 좀 쉬었다가. 자, 여기까지 일단 내용을 좀 정리해 보고 계십시오.